2021년 봄 학술대회 3월 26일 금요일 오전 구두 발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4개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표당 15분의 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12분 발표, 3분 질의응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10분 경과 후 한번 타종하겠습니다. 오전 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 셰플리 회귀 분석 기반 비전통 셰일 저류층 내 총 유기 탄소량을 추정하는 주제로 UT 댈러스의 이재욱 회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T 댈러스 지구 물리학 박사과정 이재욱입니다. 오늘은 셰플리 회귀 분석 기반 비전통 셰일 저류층 내 초기 유기탄소량 추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비전통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셰일 저류층의 삼삼이 개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셰일 저류층의 복잡한 특성 때문에 아직 효과적인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된 셰일 암석 물리학적 모델과 셰일 저류층 파라미터 추정 기법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는 작년 SEG에서 셰일 저류층을 표현하는 3가지 페이지의 암석 물리학적 모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사암 저류층을 보시게 되면 미네랄 컴포넌트를 나타내는 이 매트릭스와 이 2가지 페이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셰일 저류층을 미네랄 컴포넌트가 나타내는 매트릭스, 그리고 올가닉 매러를 나타내는 케로젠으로 대표하는 솔리드 올가닉 매러, 그리고 이 포, 이렇게 3가지 페이지로 암석 물리학적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셰일 저류층 파라미터 중에서는 총 유기탄소량 TOC가 저류층의 숙성도 그리고 생산성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이 연구에서 이 TOC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이 총 유기탄소량 토탈 오가닉 카본 TOC를 추정하기 위해서 여러 경험식들을 사용하거나 시추공 물리 검증 자료에 포함된 로그들을 이용하여 머신러닝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식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또는 특정 암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한계가 있으며, 머신러닝 사례들의 경우에는 경험식보다 나은 추정을 보여주지만 그 내부 추정 알고리즘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을 적용했을 때 항상 수반되는 오버피팅 또는 오버트레이닝 문제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는 머신러닝을 적용할 때 수반되는 이 2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오버피팅 문제와 그리고 그 머신러닝 프레딕션을 했을 때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해석하기 어려운 블랙박스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통계적 분석을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TOC 추정 방법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학습을 줄이고 오버피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변수들 중에 가장 효과적인 3가지 변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3가지 변수와 TOC 간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특히 Fresh Sensitivity Analysis와 Shapley Value Regression Analysis를 수행하여 추정하는 모델에서 각 변수들이 얼만큼 기여하는지를 수치화하였습니다. 또한 머신러닝을 적용한 이후에 Shapley Value Regression Analysis를 한 번 더 수행하여 Shapley Value의 변화가 있는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저는 텍사스 서부의 콜맨 베이진의 동쪽 부분인 미들랜드 베이진의 울프캠프 셰일 저류층의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울프캠프 셰일은 대부분의 클레이 미네랄과 일부의 카보네이트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저류층입니다. 클레이 볼륨은 0에서 80% 정도,
TOC의 범위는 0에서 20% 정도, 그리고 공동률 포로시티는 0에서 25%로 25%입니다. 우선 코어 매저먼트에서 TOC와 덴시티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존의 슈머커 방법과 제가 2020년 SEG에서 제안했었던 덴시티 파워 방법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오리지널 슈머커 보스소드는 R스퀘어 값이 너무 낮아서 제가 로버스트 커브 피팅으로 약간 보완을 하였고, 이 모디파이드 버전과 덴시티 파워 버전을 이제 적용했을 때 R스퀘어 값이 약 0.4 정도의 값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인풋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TOC와 인풋 후보군들, 그러니까 사이즈믹 프로퍼티들 간의 콜레이션 분석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왼쪽 히트맵에서 빨간색은 양의 상관관계, 파란색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세 개 진하기는 콜레이션 코에피션트의 크기, 값의 상대적인 값을 의미합니다. 사이즈믹 프로퍼티들은 제가 8개를 선정하였는데 VP, VS, density, VP vs ratio, bulk modulus, shear modulus, 영수 모듈러스, 포화송수 레이쇼 이렇게 8가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바이베리에이트 코릴레이션 애널리시스를 했을 때 사이즈믹 프로퍼티 8개들 중에서는 이제 벌크 덴시티가 TOC와 가장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타났고 포화송수 레이쇼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입력 변수화 때 이 8가지 사이즈믹 프로퍼티들끼리 상호적으로 이제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변수들끼리 세 그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그룹에서는 빨간 그룹, 그리고 초록색 그룹, 그리고 파란색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고, 각 그룹에서 하나씩 골라서 세 가지 입력 변수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는 density, 포화송수 레이쇼, 그리고 VP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입력 변수의 효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세 변수만을 사용했을 때와 모든 변수를 사용했을 때 프레딕션 퍼포먼스를 비교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R스퀘어 값과 RMS 에러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인풋을 사용하는 것이 머신러닝의 효율성을 올리고 오버피팅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R스퀘어 값이 0.84로 증가함을 통해서 기존 경험치들이 보여줬던 0.4를 사용했을 때보다 보다 효과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partial derivative를 기반으로 한 프레시의 sensitivity analysis를 수행하였습니다. 세 가지 락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clay volume fraction, TOC, 그리고 porosity 이 세 가지 락 프로퍼티가 있는데 다른 두 가지 락 프로퍼티를 고정을 시키고 다른 락 프로퍼티가 1%를 증가했을 때 8가지 사이즈믹 프로퍼티가 각각 이제 몇 퍼센트 증가 또는 감소한지를 계산함으로써 이제 민감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토네이도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덴시티와 포화송수 레이시오의 변화가 다른 락 프로퍼티 변화에는 둔감하고 TOC의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 덴시티와 포화송수 레이시오를 이제 인풋으로 선정한 것이 잘 선정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셰플리 밸류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수행하여서 각 입력 변수들이 리그레션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제 정량화하고자 했습니다. 셰플리 밸류 리그레션은 원래 협동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페이업 컨셉에서 출발을 하였는데 R스퀘어 값들을 각 인풋별로 디컴포징함으로써 각 입력 변수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이제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이제 총 택시 요금이 3불이 나온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가는 목적지를 가는 데는 2불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이제 자신의 목적지를 가는 데는 2.4불이 나오는데 두 곳을 모두 들르면서 갈 때 3불이 나오면 그냥 1.5불씩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 사람이 3불 다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제 공정하게 이제 요금을 나눌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이 셰플리 밸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가까이 요금을 합했을 때가 이제 4.4불이 나오고 전체 요금이 이제 3불이 나왔을 때
이제 1.4불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1.4불을 둘로 나누면 이제 0.7불씩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이 내려고 했던 2불을 이제 0.7불로 빼면 1.3불이 나오고, 원래 이 사람이 내렸던 2.4불을 이제 0.7불 빼면 1.7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이제 3불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택시 요금에 기여하는 어떤 기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야 될 요금, 그리고 이제 전체 요금 내면 0.43, 또 0.57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수치화한 것이 이제 셰플리 밸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셰플리 밸류, 그래서 이제 프레딕션 모델이 있으면 이 인풋들이 이제 각각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정량화,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셰플리 밸류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수행하여서 이제 각 인풋들의 이제 기여도를 봤을 때 덴시티가 84%, 파워송스 레이시오가 2%, 그리고 VP가 14%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적용하여서 TOC 모델을 추정 모델 향상시키고 수문층들을 좀 테스트해서 가장 최적의 수문층 개수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내듯이 9개 층일 때 가장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과 모델과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에서도 이제 셰플리 밸류 리그레션 분석을 하였을 때 다음의 수치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입력 변수의 이제 통계학적 모델, 통계학적 추정 모델에서는 이제 기여도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머신러닝 모델 내에서도 이제 새 입력 변수들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어 메저먼트와 기존의 슈머커 경험식,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히든 레이어 한 개를 사용했을 때의 PNN, 그리고 제가 적용한 이제 9개 히든 레이어를 사용한 DFN의 추정값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파란색 기준이 이제 원 바이 원 라인이고, 이 그림을 봤을 때 초록색 점, 그러니까 DFNN 기법을 이용했을 때가 가장 이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DFNN을 이용해서 TOC 로그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 로그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코어가 있는 웰에서는 웰뿐만 아니라 가진 정보가 많지 않은 이제 uncored 웰에서도 포로시티, 그리고 포화송수 레이시오, 덴시티, 그리고 VP 로그만 있으면은 이렇게 TOC를 효과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에서 셰일 저류층의 총 유기탄소량 TOC를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였는데, 머신러닝 기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오버피팅 문제, 오버트레이닝 문제, 그리고 그 머신러닝 내부에서 이제 인풋들이 어떻게 또는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해석하기 어려운 이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계 분석 및 셰플리 회귀 분석, 셰플리 밸류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결합한 워크플로우를 고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인풋의 개수를 줄이고, 또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울프캠프 셰일 사례에서 보여줄 수 있었고, 또한 이 방법을 통해서 브리트니스, 폴 프레셔, 퍼미어빌리티와 같이 우리가 쉽게 인버전하기 어려운 저류층 파라미터들을 또한 이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미국에서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 또는 현장에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지질자문연구원 장상영입니다. 구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머신러닝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좀 문의합니다. 우선 density power 펑션을 본인이 연구해서 새로운 경험식을 개발해서 적용을 했던 처음 시작 단계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 지역 말고 네. 다른 지역에도 이 경험식이 제대로 잘 워킹하는지 그런 검토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자료는 이제 펄미안 베이진 자료였기 때문에 다른 쉐일들에서는 아직 적용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쉐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statistical analysis를 통해서 뭐 exponential 펑션이나 뭐 power 펑션 같은 이제 펑션을 통해서 보다 이제 TOC를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셰일가스 TOC를 양호하게 이제 분석을 하시고 나면 그 수압 파쇄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셰일가스를 회수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TOC 함량이 뭐 좋았던 부분에 대한 그 사후에 뭐 피팅이나 그런 절차나 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타임랩스 사이즈믹을 통해서 TOC가 이제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정량화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연구가 많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타임랩스 사이즈믹을 결합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이제 박사 주제로 계속 연구할 예정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교통 차량 진동 자료의 가상 공통 송신원 모음 제작 연구의 주제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윤석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질자원연구원 최윤석입니다.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도심지에서 싱크홀 또는 침출수 또는 천연가스 등의 이슈 등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도심지에서 지하의 매질의 특성을 이렇게 파악하고자 하는 이런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의 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탄성파 탐사 중에서는 이 다이나마이트나 화약 등을 폭발시켜서 이로부터 전파된 파동을 기록하여 지하의 물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지에서는 이런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화약이나 또는 다이나마이트, 바이브로사이즈 트럭 등을 이용한 이런 탄성파 탐사는 거의 이렇게 매우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인공 송신원 대신에 도심지에서 운행하는 어떤 교통 차량이나 열차 차량의 이 진동에 의해서 전파되는 이 파를 이용하여서 그 파를 기록하여서 지하의 물성을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차량 중에서 이 전파되는 이 표면파, 서피스 웨이브를 이용해서 지하의 물성을 파악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다이나마이트나 화약 등은 한 지점에서 통신원이 전파되는 어떤 포인트 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포인트 소스에 의해서 전파되는 파동은 기록하여서 저희가 토목 쪽에서 주로 쓰이는 SASW 또 최근에 또 MASW 등의 기법을 이용해서 취집된 자료를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하여서 지하의 물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의 경우는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계속 송신이 되는 음원이 되는 이 차량 진동은 라인 소스 계속 움직이는 형태의 송신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취득한 자료를 역산을 할 수가 없고 한번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연구에서는 탄성파 간섭법, 사이스믹 인터페로미터를 이용하여서 이 라인 소스 형태의 자료를 점 송신원 형태의 가상 공통 송신원 모음으로 변환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개발 그 흐름도는 위와 같습니다. 표면파 자료를 취득하고 이로부터 이제 발표에서 하고자 하는 이 간섭파 간섭법을 이용해서 점 송신원 형태의 자료를 만들고 이로부터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은 분산법 곡선을 만들고 이로부터 이제 이 분산법 곡선을 역산해서 지하 물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더 나아가서 이제 모니터링 하는 기법까지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발표에서는 이 탄성파 감소법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자료 취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2020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이 포인트로 하는 이 방향이 이제 도로 방향인데 도로 방향에 수평, 수직 45도 방향으로 각각 수증기를 설치하여서 자료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자료를 오천 중에 이렇게 취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선 수증기를 이용하여서 자료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무선 수증기로부터 자료를 이렇게 저희가 백업받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저희가 측정한 로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차량으로 지나갈 때 차량이 진동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바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가상 공통 송신원 모음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지표를 설정했는데 라돈 영역에서 분산값, 그다음에 평균 RMSB 이 두 가지 지표로 이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한섭파 간섭법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한 송신원에 대해서 첫 번째 수신기에서 기록한 이제 파형이 있고, 두 번째 파형은 같은 송신원에 대해서 첫 번째 수신기를 부딪혀 나온 후 다시 디프락트 된 후 두 번째 수신기에 된 이런 파형이 있습니다. 이제 이론은 이 두 개를 서로 코릴레이션을 할 경우에 새로운 첫 번째 수신기가 가상의 송신원 위치가 되는 새로운 가상 송신원 이런 자료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 이론이 되고, 수식으로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코릴레이션은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취득한 자료는 왼쪽과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노이즈 형태의 자료가 되겠고, 저희가 자료 처리를 할 때는 0초부터 5초까지를 이 자료를 가지고 수행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때는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0초부터 이제 1초까지만 보여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5초까지 자료를 처리하였고, 스펙트럼은 위와 같습니다. 10Hz 이하는 지금 기록이 잘 안 되어 있고요. 60Hz까지 밴드 패스가 있습니다. 이 수신기 자체가 10Hz 이상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수신기였습니다. 탄섭파 간섭법이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원시 자료는 D로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탄섭파 간섭법을 하기 위해서 기준 자료가 필요한데, 기준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XR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 위치에서 자료와 그다음에 그 다른 위치에서 자료를 이렇게 코릴레이션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시간 영역에서. 근데 저희는 이제 한 가지 더 정규화를 시켜줬습니다. 이제 앰플튜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 이 앰플튜드는 시간 영역에서의 그 랭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정규화를 한 코릴레이션. 그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도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F는 풀의 트랜스폼입니다. 즉 각각의 자료를 풀의 트랜스폼을 해준 후에 기준 자료에 대해서 컨주게이트를 한 후에 곱해주면 이게 이제 코릴레이션 됩니다. 이걸 다시 이제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을 해주면 저희가 이제 이 코릴레이션 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로스 코히어런스 디컨볼루션은 이 주파수 영역 코릴레이션에 이제 분모에서 이제 정규화를 해준 겁니다. 앰플튜드로 이렇게 정규화를 해준 이렇게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 그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위쪽에서 맨 왼쪽이 원시 자료고 각각 5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코릴레이션을 해보았는데요. 일반 코릴레이션 경우에 점 송신원 형태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파가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크로스 코히어런스 기법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깨끗하게 점 송신원 형태의 그 가장 근접한 점 송신원 형태로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컨볼루션도 이렇게 잘 나왔는데 역시 나중 시간대에서도 이렇게 에너지가 전파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RMSB로 했는데 저희가 에너지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이 빨간 영역과 그다음에 그 이벤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두 번째 빨간 부분의 그 B를 했는데 이 B가 낮을수록 어떻게 보면 SMB 또는 이제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왔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크로스 코히어런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RMSB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타우피 변환을 했는데요. 타우피 변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 송신원 형태로 나올 경우에 타우피 변환에서는 한 점에 에너지가 집중되는 그런 집중되어야 한다는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타우피 변환을 하였을 때 크로스 코히어런스 같은 경우에 가장 이 0초 때 에너지가 집중되어 나타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약간 이제 객관적으로 100% 객관적은 아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 크로스 코히어런스가 가장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점 송신원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크로스 코히어런스가 가장 잘 나올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게 지금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디컨볼루션인데 지금 이게 제가 좀 잘못 썼는데 아랫게 크로스 코히어런스인데 크로스 코히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앰플리튜드가 텀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페이스 온리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잘 나오지 않을까. 주파수의 콜릴레이션이나 크로스 디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앰플리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잘못 썼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다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배경 잡음, 이제 차량이 지나가지 않을 때 자료, 그다음에 차량이 지나다닐 때 자료, 그다음에 이 차량이 지나다닐 때 디컨볼루션 했을 때 각각 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FK 도메인에서 일을 했을 때 이 FK 도메인에서는 이제 어떤 그 직선의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배경 잡음일 때 원시 자료, 그 크로스 코히런스 기법을 이용했을 때 가장 선명한 직선 형태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도로 방향에 대해서 수평 수직 45도 방향에 대해서 이제 같은 시간대 기록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수직 배열에 대해서 수평 45도 각각 했을 때 이제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고 아직 이제 자료 처리를 하기 전입니다. 코릴레이션 하기 전이고 이걸 여기에 대해서 탄성파 관서법을 적용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테스트를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어떤 배열, 차량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떤 배열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 배열을 그 수직 도로에 대한 그 각도에 대해서 수행하였고요. FK 도메인에서 수행했을 때 FK 변환을 이제 수행하였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 배열인 경우에 이제 가장 이렇게 선명한 직선 형태가 나왔고 속도가 약 202m/s가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평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속도를 지정할 수 없는 형태였고 45도 배열 같은 경우 이렇게 선명하지는 않고 깨져 있고 그다음에 속도도 이렇게 다른 값들이 나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45도 각도를 했을 때 이제 차량이 이제 양방향으로 지나가는데 이 양방에 지나가는 게 이렇게 시메트릭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섭을 일으켜서 이렇게 선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속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비교 검증 자료로 이제 그 위치에서 화약을 이용한 인공 송신원 자료를 취득하였는데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표면파에 대해서 속도를 측정했을 때 약 208m/s가 나왔습니다. 즉 1호부터 저희가 그 45도 배열로 해서 나온 그 표면파 돋보기 속도가 되겠죠. 속도와 거의 많이 일치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호부터 저희의 그 교통차량 진동 자료를 가상 공통 송신원 모음으로 변환하였을 때 이게 실제 그 인공 송신원 자료와 비교했을 때도 타당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한 수증기 배열이 가장 나은 최적의 수증기 배열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했는데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음원의 가상 송신원의 위치 결정 외에 음원의 강도나 해양 탐사에서는 뭐 소스 볼륨 같은 그런 크기를 이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송신호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예. 아마 이제 그 강도 측정은 이제 앰플리튜드 저희가 그 스펙트럼을 넘겨서 거기서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그러니까 승용차가 지나갈 때와 커다란 트럭이 지나갈 때 이제 같은 조건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앰플리튜드가 트럭이 지나갈 때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채팅창으로 질문이 있나요? 제가 확인 못해서. 예, 그러면 다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전 세션 세 번째 발표는 수동 탄성파 탐사와 활용 주제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장성영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장상영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독립된 수증기를 이용한 노달 탄성파 탐사가 육상과 해양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상의 경우에서는 아주 전통적인 탄성파 탐사가 이와 같은 무선 수증기를 이용한 탐사가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육상 노달 탄성파 탐사는 그 설계에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도 간편할 뿐만이 아니라 지형 조건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 발표와 이어서 최인석 박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차량 진동을 이용한 수동 탄성파 탐사에 대한 무선 수증기 활용과 또는 수동 탄성파 탐사에 대한 자료 취득 그리고 자료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아래 적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수동 탄성파 탐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수동 탄성파 탐사에서 이용하게 되는 첨부 탄성파 탐사 그리고 표면파에 관련된 내용과 결국에는 표면파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분산 곡선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분산 곡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장 자료 취득과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발표에 대한 요약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탄성파 탐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액티브 소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수동 탄성파라고 알려진 패시브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액티브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화약이나 또는 바이브럴 사이즈 또는 해머 소스처럼 우리가 직접 이제 소스를 줘가면서 하는 거고 수동 탄성파 때에서는 이와 같은 인공적인 인공적인 소스를 두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또는 인공적 생활자범을 이용한 진동을 이용해서 자료를 취득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능동 탄성파 탐사는 주로 피파와 에스파로 알려지는 바디웨이브를 이용하게 되고 패시브에서는 네일리파와 너우파로 구성된 표면파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액티브 탄성파에서는 고주파수 대역을 주로 이용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패시브 사이스믹에 대해서 고주파수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 패시브 사이스믹에서는 저주파인데 물론 글로벌 사이스몰로지에 비하면 고주파수에 되겠지만은 저주파수 대역을 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액티브 소스에서는 우리가 자료를 취득하게 되면은 샷게더라고는 음원 모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에 비해서 수동 탄성파 탐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린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전 발표에 마찬가지 본 바와 같이 보초 소스 개념을 이용해서
그린 함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린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디스퍼션 커브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능동 탄성파 탐사에서는 샷 궤도에서부터 CMP 궤도를 만들게 되잖아요. CMP 궤도에서 그게 속도 분석을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속도 구조를 찾아가게 되는 과정인데, 패시브 사이스믹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어느 부분에서 시간이 일정한 강도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지 찾아내는 커먼 타임 블록을 정하게 됩니다. 이 커먼 타임 블록을 정하게 돼서 이걸로부터 그린 함수를 구하게 되고, 그린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디스퍼션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디스퍼션 커브가 만들어지고, 이로 해서 지구 내부에 대한 첨부에 관련된 지층 정보를 알아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동 탐사파 탐사는 특히 자연 진동을 이용하는 경우고, 차량 진동, 시추, 공사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 진동을 이용하는 경우 두 개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 진동은 지속적으로 지구 표면이 움직이는 그 상태가 되겠고, 이러한 지속적인 지구 표면에 대한 진동을 보통 마이크로 트레모 또는 앰비언트 노이즈라고 이야기하고, 백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션은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는 진동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글로벌 사이스몰로지 분야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스페이셜 오더 코릴레이션이라도 공간 자기상관이라는 기술, 그리고 FK 도메인에서 또 타우피 도메인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페이스 벨로시티를 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자연 진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연구에서는 주로 이제 생활 진동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생활 진동을 이용하는 거는 대부분 첨부의 속도 구조를, 특히 에스파 구조를 보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취득된 자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사이스믹 인터페로메트리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궤도를 만들고, 그 궤도로부터 디스퍼션 커브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사이스믹 인터페로메트를 이용하는 거는 이제 크로스 콜레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어떠한 부분을 레퍼런스 스테이션을 잡고 어느 부분들을 기존에 이제 그 수증기로 코릴레이션 할 건가, 그 결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페이스 벨로시티나 그룹 벨로시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동 탄성파 탐사는 보통 4.5Hz 또는 10Hz 정도에 되는 수증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광역적으로 1D 프로파일, 에스파 속도 프로파일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액티브 소스를 이용해서 첨부 속도 구조를 찾아내는 MASW 기술을 패시브 노드 사이트, 교통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진동을 이용하는 경우로 적용해가지고 많이 사용할 때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료 취득의 설계는 주로 이제 대칭형으로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나타낸 경우도 있고, 십자형으로 나타나는 거, L형 또는 삼각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배열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캔사스 지올로지컬 서베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배열을 가지고 자료를 취득하고 결과를 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칭형으로 하게 되면은 자료 취득이 좀 편하고 처리가 좀 용이하다는 건 있겠습니다. 첨부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제 주로 에스파에 대한 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도를 횡단 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를 알함에 따라서 이 정보로부터 이제 암성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 또한 내진 설계나 천문 지반 조사에 아주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인터페로메트리 MASW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져 있는 MASW 형태로 데이터를 취득하지만 생활 진동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탐사법이 되겠습니다. 첨부 탐사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게 어려운 이유가, 첫째는 그 옵셋이 짧고, 또한 이 리플렉션 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반사파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탐사법이 되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제 포화성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SPA하고 SP파에 대한 속도가 포화성비 현재 크기 때문에 이 속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PA에 대한 우리가 그 속도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SPA 정보를 가지고 이제 분산 곡선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분산 곡선을 보면은 파가 잰다를 함에 따라서 멀티 모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멀티 모드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주파수에 따른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속도를 구하는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지만 한 가지 좋은 장점은 이와 같이 표면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로 기본 모드 위주로 신호가 기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장 데이터에서는 2차 모드 이상부터는 굉장히 작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기본 모드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취득하면 되겠습니다. USGS에서 지하 30m까지 평균 에스파 속도를 가지고 안반 분류를 해놨는데 이 분류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에스파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지구 첨부에 대한 속도 구조를 아는데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린 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잡음을 알려진 음원에서부터 그린 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최인숙 박사가 설명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수증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가상을 해서 첫 번째 수증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음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콜리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서피스 웨이브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린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바디 웨이브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위상 안정 위상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스테이션이 페이스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스테이션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음원은 지표면에 놔두고 수증기를 매질 내에다 위치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VSP나 OBS처럼 우리가 이제 사이스믹 인터페리미터를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지표면에 있을 때는 바디 웨이브 이후에는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 서피스 웨이브의 경우에는 스테이션 페이스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표면파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좋은 궤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는 노멀 모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룹 벨로시티와 페이스 벨로시티가 같게 되면은 주파수가 단일 주파수일 때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룹 벨로시티와 페이스 벨로시티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때는 디스퍼션이 발생해서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첨부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산 곡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인테그럴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타임 도메인의 영역을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게 됩니다. 주파수 영역이 되어 있는 거는 페이스 부분하고 앰플리튜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페이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페이스 부분에 대한 것들을 플레인 웨이브의 커널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디스퍼션 커버를 구할 수 있는 거를 박준병 박사님께서 98년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디스퍼션 커버를 만들게 되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현장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현장 데이터에 대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표면파가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면파에 대해서 디스퍼션 커브를 구해보면 이와 같이 펀더먼털 모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가 생기는데요. 펀더먼털 모드가 워낙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인공 자료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거 표면파를 네일리파를 제한하고 네일리파에 대한 디스퍼션 커브를 만들고 디스퍼션 커브가 결국에는 이 속도 페이스 벨로시티를 주파수로 나누면 뎁스가 되는데 그 뎁스를 그냥 뎁스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 뎁스에 대한 2분의 1, 2.5분의 1, 3분의 1 중에서 골라가지고 하는데 어느 것이 적합한 건지는 그때그때 상황이 다릅니다. 3분의 1 람다로 해서 이렇게 제한하는 논문이 많이 있기도 하고 이거는 딱히 정해져 있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 자료는 조금 전에 이제 최인석 박사가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데이터를 얻었고요. 질량 정보 본원에서 데이터가 취득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자료를 지금 여기는 액티브 자료인데요. 액티브 자료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액티브 자료에 대해서 표면파만 추출한 다음에 기록해 보면 이와 같이 디스퍼션 커브가 만들어지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패시브 데이터는 한 12시간 동안 데이터를 취득을 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요 한 플레임이 한 섹터가 지금 여기서는 세그멘트 680으로 되어 있는데 5시간 30분 정도 시간 걸리고 9시간대, 그다음에 11시간대 각 시간대별로 에너지가 균등하게 들어온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사이스모 인터페르메트를 적용해서 구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간대는 4초 정도 시간대를 구해 가지고 디스퍼션 커브를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술들이 자료 처리 기술이 들어가서 좀 더 정확한 디스퍼션 커브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다 했지만 디스퍼션 커브가 어느 곳은 정확하게 펀더먼털 모드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느 구역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 대한 여기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이스믹 인터페르메트를 이용한 수동 탄소파 탐사는 스몰 스케일 패시브 사이스믹이 되겠습니다. 보통 지진 쪽에서 쓰는 스케일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 자료를 처리하는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노이즈가 어느 부분에 가장 강하게 들어온지는 전체적인 데이터 상태를 살펴보면서 균등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페이스, 스테이셔너리 페이스가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수증기 간격이 일정하게 균등하게 돼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잡아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데이터를 취득했는데 그 취득된 시간을 사이스믹 인터페르메트를 적용할 때 어떻게 전체 트레이스 하나만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짧은 시간 인도를 둬서 인터페르메트를 만들고 나중에 다시 중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시도는 못 해봤지만 나중에 시도를 한다 그러면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디스퍼션 커브는 유니크니스 문제가 있습니다. 다분히 주관적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첨부 에스파 속도 담연도는 지금 현재는 부분사적으로 그라운드 놀 제거 이용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첨부 지질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데까지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이제 네일리파를 직접 역산하는 그런 기술까지 발전이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확장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그런 미래의 또 기술에 대해서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 아쉬운데 혹시 현장이나 채팅창에 간단한 질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가탐 심도나 페네트레이션 뎁스 쪽을 좀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알고리즘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장비적인 부분이 많이 좀 도와줘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째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저주파수 성분을 많이 확보해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타겟 뎁스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0Hz 정도의 수증기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한 20m 전후, 그리고 이제 4.5Hz 정도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진계 정도 2Hz, 1Hz 정도 된다 그러면 좀 더 깊은 200m, 300m까지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가탐 심도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 수증기의 주파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의 마지막 발표는 브로드캐스트 RTK를 활용한 고주파 지층 탐사 자료의 3차원 공간 보정입니다. 신정균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3분 정도 늦어지고 있지만 느긋하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지휘전연구원 포항센터 신정균입니다. 그럼 브로드캐스트 RTK 활용한 고주파 지층 탐사 자료의 3차원 공간 보정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고주파 지층 탐사기 중 이제 탑 SPP는 이제 미국의 로드아일랜드 대학교랑 캐나다 다루지 대학교에서 해저면 및 하부의 퇴적 특성을 수십 센티미터급 해상도로 정량적으로 측정해 최초로 개발이 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저주파수에서 고주파수까지 변조되는 이런 파형을 이용해서 이 천부 해양에서 천부 지층에 대한 고해상 영상화를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굉장히 상용화가 널리 됐는데, 이런 단일 채널 장비로서 2차원 섹션을 도출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소스 트랜스듀서 및 이제 수신 하이드로폰을 이 단일 채널에서 횡방향, 종방향으로 확장시킨 형태의 3D SPP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천부 지층 이상치 정보에 대해서 3차원 영상화를 통해서 이제 3D 효과를 제거하고 결과 분석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된 제품은 이렇게 3개를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렇게 상용화된 제품이 있지만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용이 되는 단계는 아니고요. 하지만 관련된 연구 개발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그동안 EOS 3D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그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많은 시스템 중에 다음과 같은 EOS 윙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3D 고주파 지층 탐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종전의 이제 시스템과 차별적인 것은 이제 소스랑 리시버랑 이제 분리가 되는 방식이라서 수키로의 천부 지층 탐사 음원과 호환되는 이제 수지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가장 특징은 이제 채널 개수 및 채널 간격이 이제 자유롭게 조절이 돼서 적용되는 환경이나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자유롭게 세팅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고정 밀치기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해상 3D 상수법 탐사에서는 자료 처리 과정에서 수십 센티미터 해상도의 3D 격자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2D 탐사와는 다르게 한 격자에 다른 시점에 혹은 다른 측선에 혹은 다른 채널에 트레이스가 동일 격자로 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채널당 이제 위치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예인되는 장비에 이제 그 GPS를 부착하고자 이제 규모가 작은 단독치기 방식의 GPS 모듈을 이제 직접 부착했었는데, 이게 규격이 좋은 제품 중 하나였는데, 이제 GPS 오차가 이제 1.2m 수준입니다. 이번 아다프루츠의 이 장비이고요. 이 모듈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수킬로헤르츠 대역 탐사를 하게 되면 이 올바른 중갑에 필요한 오차는 파장의 4분의 2라고 가정을 하면 수킬로헤르츠 주파수 대역 탐사 시에는 위치 정보를 센티미터급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고도 측정도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고도 측정 센티미터급 체기 시스템은 기존에 활용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RTK 혹은 VRS 장비입니다. RTK는 레퍼런스 지점, 이 왼쪽에서 보시면 레퍼런스 지점에 이미 알고 있는 지점 베이스 스테이션 설치하고, 여기서 이제 보정 정보를 생성해서 이 안테나를 통해서 이 이동국으로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위치로 보정 정보를 쏴줍니다. 그래서 이제 육상 측면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해상 탐사에서는 좀 활용하기 어려운 게 이 장비들을 이제 육상 기지국에 꽂아야 되고, 그리고 육상에서부터 해상까지 거리가 이제 제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에서 8km 이내에 들어와야지 쓸 수 있어서 좀 사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VRS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지리 정보에서 이 과정을 좀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용이 이 위에 거보다 간편하긴 하나 이 국토지리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접속자 수 및 접속 시간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연속적으로 측위를 해야 되는 저희 해양 탐사에서는 적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도입한 시스템은 MBC에서 제공하는 브로드캐스트 RTK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MBC에서 이제 전국에 30km 반경으로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RTK 기준국을 설치를 했고, 이 기준국에서 이제 생성된 보정 정보를 MBC 방송국에서 이제 DMB 혹은 LTE를 이렇게 쏴줘 가지고 저희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수신기만 있으면 간편하게 센티미터급 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에서도 이제 이
이게 이제 30km까지 커버가 돼서 이 연안에서는 이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저희 EOS 윙 시스템에 도입을 했는데 총 3개 음원과 수신기 양단에 GPS 안테나를 설치를 했고, 그래서 이 가운데 채널을 균등하게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신을 위해서 미국의 GPS뿐만 아니라 중국의 베이두까지 멀티 GNS 세팅을 했고요. 음원 발파준기와 동일하게 11초당 10번씩 위치 정보를 출력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좌표, UTM 좌표가 설정된 세그와이 포맷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 작지만 이렇게 그 리얼타임 비닝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 실증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증은 저희 센터가 위치한 인근 해역에서 실행을 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 멀티임 조사를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해저면에 굴곡이 심하고 이런 때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 지역에서 이제 서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이제 많이 치는 지역이고 이제 급격한 지형 변화가 이제 있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세부 재원은 뭐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사업 음원을 활용을 했고요. 2에서 8km 변조를 썼고, 그리고 초당 10회에 발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윙 수신 시스템은 8개를 1m 간격으로 벌렸고요. 네, 그래서 10 마이크로 샘플링으로 24비트 해상도로 이제 데이터 지신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한 영상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비교적 잔잔했습니다. 파도가. 그래서 너울이 이렇게 큰 상태는 아니었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처리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3단계는 이제 첩 지층 탐사 자료에 대한 기본 처리 단계이고요. 그 아래는 이제 3D 큐브 생성에 필요한 추가 처리 단계입니다. 원래 여기까지는 상용 첩 SPP에서는 기본적으로 장비에서 출력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로 데이터를 취득해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인스턴테니어스 앰플리튜드 결과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RTK급 GPS로 취득한 고도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도 570cm 기준으로 대략 한 30cm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그 드론 영상에 보셨을 것 같이 굉장히 이제 잔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보정하게 되면 이제 올바른 중압을 위해서는 너울 그리고 조석 등의 효과를 보정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문제점도 있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저면에서 반사파를 선정한 다음에 이를 이동 평균을 시키거나 혹은 해저면 반사파 선정 결과를 이제 멀티빔 혹은 수심자로 일치하는 기법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저면 반사 선정 이 과정이 현재에도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을 만큼 아직 정립된 분야가 아니고, 이제 해저면 특성이 매우 달라지게 되면 이제 오토매틱한 퍼스트 트랙 그 피킹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을 하게 되면 이 고주기의 그런 너울 효과는 이제 제거를 할 수 있으나, 그게 이제 변화한 지형 효과에서 나타난 건지 아니면 너울에서 나타난 건지에 대한 이제 보장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조석 등 장주기 변화는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심자로 일치하는 기법은 이제 부가적인 수심 탐사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수심 데이터 해상도와 우리가 3D SPP 데이터 해상도가 공간 해상도가 이제 같지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자료에 대해서 이거를 일정한 그 데이터 맞추는 그런 심플한 방식의 고도 보정을 수행을 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NMO 보정이 수행된 데이터에 대해서 고도 보정을 수행하면 완전 자동화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좌우 훨씬 더 이런 부분에서 너울의 효과가 이제 보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저희는 소스랑 리시버가 이제 해양에서는 보통 동일한 고도에 있다고 하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게 됐는데, 이제 소스의 고도와 리시버의 고도를 각 차별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커커프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구조 보정 큐브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고, 여기에서 요 지층에 대한 그런 지질학적 설명은 지금 현 단계에서 드릴 수준은 아니고요.
현 단계에서는 이 자료의 연속성이나 그냥 뭐 공간 데이터의 그냥 지금 물리학적 퀄리티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네. 거의 현미경으로 땅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혹시 현장이나 채팅창으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현장 탐사에서 RTK 자료는 유료로도 제공되었었는데 현재도 그런지 아니면 VRS로 하게 되면 뭐 자료를 받는데 큰 어려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RTK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로 기존에 활용되는 이제 자료는 VRS 기존에 이제 해양 탐사에 활용되었던 게 이제 VRS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접속을 하고 가입을 하고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활용한 이 브로드캐스트 RTK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LTE 통신비는 조금 필요한데 그 이후에 뭐 비용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GPS 단독치기 방식의 GPS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